우리가 소재가 있다면 또 제재도 있습니다. 자, 소재는 무엇이냐 하면 글을 쓰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재료들이 다 소재가 되겠죠. 소재는 우리가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 보면은 여러 개가 소재가 됩니다. 그 중에서 핵심적인 주 소재를 우리는 제재라고 이렇게 국문학적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소재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소재,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유재철 선생님 도장이란 글을 썼는데요. 거기는 이제 맨 처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도장이 나옵니다. 그 도장은 우리가 잘 아는 이렇게 여기 사진에 있는 이 도장이거든요. 예, 그런 도장이 나오는데 사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장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오듯이 제가 붉은색 표기를 했지만 얼굴 도장, 막 도장, 입 도장, 눈 도장, 인감 도장 이렇게 뭐 발도장도 있겠죠. 이렇게 도장을 우리는 많은 단어들을 이렇게 파생 시켜서 우리는 말을 만들어냈거든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선거철을 앞두고서 지역구 국회의원 출판 기념회 하는데 얼굴 도장 찍어야 한다며 지역에서 행세 깨나 한다는 인물들이 출판 기념회장에 몰려들 가는데, 자, 우리가 이해가 되죠?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뭐 무슨 선거 같은 데 할 때 보면 높은 사람이 출판 기념회를 하니까는 막 거기에 가서 얼굴 도장 찍으러 가는 거예요. 사실 가기 싫은데 내가 저 사람을 알아놔야 우리 가게에 뭐가 하면은 저분한테 부탁도 해야 되고 라든지 막 그런 자기의 어떤 사심이 있는 거죠. 사심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미 이제 안면을 털어놓는다는 거죠. 자, 그게 얼굴 도장 찍는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게 유재철 씨는 나 같은 막도장 같은 위인은 했습니다. 거기에 낄 인물도 안 되는 것 같아 라는 말을 했죠. 막도장은 도장이라도 지금 여기 이미지 있는 요런 도장 그냥 막 파가지고 쓰는 도장들 요런 게 막도장이죠. 도장이 되게 비싼 거 이런 거는 인감 도장 쓸 때 뭐 이렇게 상하 도장이라든지 아주 비싼 거 용문이 있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우리가 막도장이라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치자면 뭐 괜찮은 어연번듯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재철 선생님은 자기를 낮춘 거예요. 농사를 짓고 살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자기가 어떤 벼슬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나 같은 막도장 같은 위인은 거기에 낄 인물도 안 되는 것 같아서 막걸리 잔에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입도장만 찍고 앉아섰다. 예, 우리가 막걸리 딱 마시고 나면 입술 자국이 남는 걸 입도장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자, 누구누구 왔는지 눈도장을 찍으려 해도 찍을 사람이 없었다. 누가 왔는지 우리가 그러다가 내가 아는 사람을 딱 만나면 찌릿하고 눈으로 인사하잖아요. 서로 눈을 맞추는 것. 그게 눈도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도장, 눈도장까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거기서 나오니까 막 눈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발자국을 꾹꾹 밟고 가는데 어떤 인감 도장이 이보다 더 확실할 수 있을까? 자기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눈에 찍히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자기의 발자국이 찍히는 것을 인감 도장보다 선명하게 찍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재는 우리가 사실은 도장이란 그냥 우리가 아는 도장 그게 소재고요. 그게 제재고요. 소재는 도장 중에서도 얼굴 도장, 막 도장, 입 도장, 눈 도장, 인감 도장 이런 다른 도장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 중에서 풍경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와서 글을 쓴 것을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풍경 무엇입니까? 예, 눈앞에 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경관, 경치,
이것도 풍경이겠지만 여기에 이미지 사진에 있듯이 절간 같은 데 가면 아니면 어떤 우리가 한옥이라든지 가면 이렇게 요 종이 달려가 있지 않습니까? 처마 끝에 달려가 있는데 바람이 불면 땡그랑 땡그랑 하고 그 밑에 물고기라든지 이런 걸 달아 놓았죠. 그래서 저절로 바람이 종을 흔들어 주고 지나가죠. 요 종을 풍경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근데 어머니는 풍경이었다. 자, 어머니란 이 작가의 이미지에 남아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어디 가거나, 그리고 크게 동작이 자기의 표현을 크게 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어머니는 풍경이었다. 언제나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풍경이었다. 저 종처럼, 그죠? 젊었을 때는 그 풍경을 울리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자, 어머니한테서 어떤 소리가 나오게 하고 그죠? 어머니의 육신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은 아버지였어요. 자, 자식이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는 아버지가 바람이었다. 아버지의 일거수일투족, 아버지의 한마디,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거죠. 술을 많이 드셨던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을 편하게 하신 적이 별로 없었다. 아버지란 바람은 어머니를 흔들어서 아프게 만든 사람이에요. 이 글에서 보니까. 그래도 그 무렵의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셨기에 맑고 고운 소리를 들려주셨다. 보니까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만 하신 분은 아니셨죠. 때로는 그래도 아버지가 어머니를 따뜻거리고 또 어머니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어머니가 맑고 고운 소리도 낼 수 있었던 거죠. 아버지는 어머니의 마음에 미풍도 되었다, 태풍도 되었다 했다. 참 잘 표현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를 바람에 비유를 했고, 어머니는 풍경이라는 저 종에 비유를 해서, 이렇게, 그 당시에,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행동을 은근히 은유로 나타내었죠. 예,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어머니에게 바람은 자식이었다. 그렇죠. 이제 어머니를 울려줄 그 종소리를 내게 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식들입니다. 육남매네요. 이 집에 육남매의 삶이 어디 하루라도 바람 잘 날이 있겠는가. 자, 어머니를 얼마나 행복한 웃음도 웃게 했을 거고 슬픔이 일게도 했을 것이며 걱정 근심의 바람이 일게도 했을 그 자식들이 나중에는 아버지 대신 바람이 되어서 어머니라는 풍경을 울리게 했다 하는 그런 글입니다. 동백꽃이다 하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소재를 동백꽃이라는 소재를 이 작가가 이렇게 포획을 했습니다. 자, 일반 우리가 참 봄에 동백꽃이 지는 것, 동백꽃이 피는 것, 그런 동백꽃을 보고는 우리는 어떤 글을 적을 수가 있을까요? 예, 사랑이란 그런, 동백꽃처럼 붉은 사랑, 이런 아마 시라든지 이런 수필을 좀 많이 써죠. 자, 그러는데, 지금 이 글에서 보면 사회성, 역사성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4.3 사건을, 동백꽃하고 연관을 했거든요. 볼게요. 어젯밤에 잠을 설치고 있을 때 폭풍의 유리창이 흔들리던 소리가 생각났다. 그렇다. 어제의 그 폭풍이 이 동백나무에 몰아쳤을 것이다. 자, 앞에 있던 폭풍은 진짜 부는 바람입니다. 그런데 뒤에 폭풍이라는 것은 자연의 바람이 아니죠. 볼게요. 50년 전 4월 3일에도 폭풍과 같은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 양민을 짓눌렀기에 그들은 연약한 꽃망울처럼 피지도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맞죠? 그래서 동백나무에 나중에 몰아쳤던 폭풍은 권력자들, 총을 든 그 권력자들 말을 하는 거죠.
동백꽃이 지듯이 고귀하고 소중한 목숨이 하나둘 숨져갔을 것을 생각하니 억제할 수 없는 슬픔이 솟구쳐 올랐다. 이 동백꽃이 댕강댕강 떨어지는 것을 4.3 사건 때의 목숨을 잃은 양민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때 그 슬픔을 나는 오늘 동백꽃이다 라는 그림 앞에서 다시 한번 느낀다. 자, 그 그림이 제주도 출신의 강요배란 작가가 그린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제가 그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글을 적은 거죠. 제주도민의 한과 아픔이 가시고 명예가 회복되는 날, 동백꽃은 다시 아름답게 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날은 무고하게 죽은 영령들의 명예가 회복되는 날일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동백꽃은 봄 되면 다시 피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윤영전 선생님이 생각하는 동백꽃이 다시 피는 날은 봄이 아니에요. 예, 정부에서 이 무고하게 죽은 영령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날, 그 날이 바로 봄날이 동백꽃이 다시 피는 그리고 4.3 사건의 그 억울함이 해결되는 참 그런 봄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우리가 읽고 나니까 서늘한 느낌, 그리고 참담한 느낌, 그런 아주 4.3 사건에 대해서 한 번 더 숙연한 느낌, 이런 느낌이 드는 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성글한 글감을 가지고도 글을 많이 쓰죠. 지금 글은 제가 쓴 글 중에서 결미 부분에 해당되는 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성글을 우리가 이렇게 선생님들도 자성글을 타실 줄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데 오르막도 어렵고 내리막도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특히 제 같은 초보들은 오르막은 굉장히 고행의 길이에요. 호흡도 거칠어지죠. 다리 힘은 저절로 풀리죠. 그리고 기아 변속도 뜻대로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내려갈 때는 발을 바퀴를 굴리지 않죠. 내려갈 때는 또 자세를 바로 해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파른 길에서 한눈이라도 팔면 순간 휘청거리게 되는 법. 몸이 튀지 않도록 핸들을 꽉 붙들어야 한다. 구르는 바퀴 위에서 힘을 빼고 무게 중심과 브레이크만으로 리듬을 탄다. 그러나 진정한 고수는 마음의 군더더기부터 드러낸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힘을 빼라, 힘을 빼야 부드럽게 내려간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힘을 뺀다. 어깨에 힘을 빼고 배에 힘을 빼고 빼는데 머릿속에 쫙 우리가 집에 가서 뭐 해야 되고 누가 기다릴 것이고 온갖 이렇게 잡념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의 또 마음의 군더더기를 다 드러내야 오로지 자전거에만 집중을 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고수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삶도 마찬가지죠. 삶이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는 것이므로 우직하게 바퀴를 쳐가야만 할 일이라. 때로는 뭐 운명이라고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이 엄청 많죠.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직장, 내가 선택해서 이사간 그런 동네, 또는 내가 선택해서 결혼한 배우자, 그죠? 자, 운명처럼 만나거나 어쩔 수 없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선택한 길을 대부분 걸어가는 일입니다. 삶은. 자, 그래서 지칠 때쯤 우리는 한 번씩 뒤돌아보죠. 옛날에는 내가 어떻게 살았나. 그렇지만 결국 돌아보면 그 오르막도 그 내리막도 결국은 평평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 말을 했느냐 하면 우리의 김훈 선생님께서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보면 길은 결국 평탄하다는
김훈 선생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오르막, 내리막 그런 고행도 순간 어렵고 어느 시기가 힘들지만 지나고 나면 다 넘기고 나면 다 정리가 되죠. 그래서 평평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 삶도 이겨내야 한다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여러분들 만나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